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6월 미국 고용 지표를 보면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하고 있다라고 봐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서머랠리가 물 건너간 걸지 한번 저희 오늘 주제를 통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은 고용 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평균 시급이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4.4% 증가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연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계적인 리스크온 장세가 사라진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상반기 미국 증시를 보면요. 리스크온 현상이 아주 뚜렷해지면서 다우지수는 3.8% 상승했고요. 주요 핵심 기술주를 포함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38%나 상승을 했고요. 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5%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상반기에는 생성형 AI와 같은 혁신적인 플랫폼들이 많이 들어섰고요. 또 장래 성장 가능성과 관련된 AI나 반도체과 관련해 가지고는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미국의 금융 자산만 하더라도 114조 달러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G7의 정책 금리 같은 경우는 현재 26.9%까지 올라왔습니다. 정책 금리가 많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이제 앞으로 물가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분명해질 것이라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 인상폭 속도가 이제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단위로 보면은 2분기에는 2.75%밖에 상승을 못했는데 지난 22년 말 같은 경우에는 무려 8.5%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OECD 경기 선행지수는 현재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측면에서 리스크 온 현상들은 계속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좀 높을 때는 좀 팔고 낮을 때는 좀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계속 구사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높을 때는 팔고 낮을 때는 사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증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6월 달에도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7월 달 역시도 조정 장세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머랠리 제동이 걸렸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금융위기 이후에 월간 미국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요. 4월 달이 유난히 높았고요. 아무래도 1분기 실적들이 발표되는 직후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높았던 게 7월입니다. 7월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효과라고 해서 상반기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7월 달에 주가는 성반영돼서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 7월 달에도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8월 달 장세인데요. 역대적으로 보더라도 8월 달 증시는 5월과 같이 성과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 문제도 있고요. 마지막 금리 인상에 따라서 지방은행들의 파산 위기도 여전히 하다는 거죠. 또 역대 8월 달을 보면은 유난히 리스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고요. 1971년도에는 닉슨 대통령이 달러 태환을 정지시키는 금융시장의 대파란도 있었고 최근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가상화폐에 대한 미국 및 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이 있을 거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8월 달은 주가 변동성이 좀 크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7월 달에 주가가 좀 상승하면은 일정 부분 차익을 실현시키고 8, 9월 달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을 삼아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요. 서머랠리도 사실 없을 것 같고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증시에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국제투자은행들은 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건가요? 네, 최근 미국
미국에 있는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시키고 있는데요. 이는 주식시장의 네 가지 국면 흐름상 보면은 현재는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산 가격은 하락하지만 실적들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금융 긴축이 곧 조만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금리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하락으로 전환할 거고요. 또 주가 수익률은 횡보로 보이지만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역실적 장세의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높이는데요. 아무래도 연말부터 찾아올 금융 장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그 비중을 높이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또 기업들의 제조업 체감 경기 지수 같은 경우도 회복세가 지금 뚜렷하다는 점,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 산타넬레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저축보다는 투자로의 투자가들의 그 움직임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연말 장세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주식에 대해서 네 가지 순환되는 장세를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역실적 장세고 연말에는 조금 더 기대해 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됐잖아요, 소장님. 그렇다면 일단은 주가에 그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실적 모멘텀일 것 같은데 상승할 만한 기업들이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워낙 기대 심리가 낮은 상황이고요. 현재 그 S&P 500의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 저 붉은 선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 분기입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8.7%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이후에 보시면은 4분기, 내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아지고 모멘텀이 개선되는 상황이 상당히 뚜렷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경기와 관련된 그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이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회복과 또 실적 개선에 대한 신호음들이 들을 가능성이 큰데요. 2000년 1분기에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됐지만 이후 2분기부터는 13분기 연속 계속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S&P 500 기업들의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25배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실적이 받쳐진다면은 아무래도 이 부분들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 최근 들어서 상승용 AI를 비롯해서 하이테크주의 그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2분기가 12.4%로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점. 그리고 다른 정보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마이너스 4.6%로 바닥을 찍는다는 점에서 주식시장과 관련된 이번에 증시에서는 좀 호재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증시에서 일단은 바닥을 찍고 난 이후를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중국 소식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제니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게르마늄과 갈륨 수출 통제와 관련된 이슈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했는데 좀 성과가 있었을까요? 네, 그 아무래도 강경한 외교나 안보 라인들보다는 좀 온건한 자넷 앨런 그 미 재무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경제 총사령탑들이 회담을 10시간 가까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반도체 규제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그 갈륨이라든지 게르마늄과 관련된 공급망 통제와 관련해서는 합의 사항을 좀 도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리스킹을 미국이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분명히 좀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또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계속
패권을 추구하거나 신형 대국 관계로 주변국들을 압박할 경우엔 미국도 이에 맞춰서 규제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금 밝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관세나 반도체, 환율 또 디리스킹과 관련해서는 서로의 갈등골이 깊다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 회의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고요. 다음 2차 또 상무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들이 좀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방중에 대해서는 조금 첫 술을 배부를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허리펑 부총리의 경우에도 옐런 재무장관을 만나서 지난 2월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죠. 정찰 풍선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미중 관계를 대결에서 대화로 바꾼 이유와 또 신냉전이 해소될지도 궁금한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이번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보냈던 정찰 위성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진시황 이후에 통치자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보다 강하게 보여야지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실합니다. 이 때문에 조금 강하게 좀 나갈 건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중국이 의외로 좀 순수히 사과를 했다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경제 문제에 좀 방점을 두고서 좀 온화한 제스처를 보인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디리스킹 작업이 계속이 된다면은 중국에 투자되어 있는 해외 자금들이 유출될 것이고요. 또한 그 해외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이 국가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는 뭐 중국 제조 2025라든지 반도체 굴기 또한 군사 강국의 꿈도 실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로 둘러싼 대중국 압박 강도를 계속 높일 수 있다는 점, 이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미중 관계는 현재 봄철 그 살얼음을 걷듯이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 방중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미중 관계는 앞으로 봤을 때 관세와 무역에 이어서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패권 전쟁으로 좀 확대된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앞으로 그 반도체는 패권 전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의 그 첨단 장비 그리고 특히 그 전장 그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국산화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미국이나 일본, 네덜란드에 의존해야 되는데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7나노미터 이하의 그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EUV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 전인 DUV를 공급을 해주는데 이 장비 없이는 중국이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규제 장벽이 앞으로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세계 패권에 도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미국 기업들이 만들어낸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중국의 접근을 제한시키는 정책 그리고 엔비디아라든지 AMD의 그 CPU 와 관련해서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는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중국을 대상으로 AI 반도체인 800이나 N800에 대해서도 접근을 좀 불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반도체와 관련된 종합 규제안이 발표되는데 이 내용이 포함이 됐을 경우는 미중 관계는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제한을 걸면 중국이 반격을 하고 이렇게 또 반대 상황도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국 기업이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걸 막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최종 수출 통제 행정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국의 핑퐁 게임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중 관계는 그 상생 발전의 그 톱니바퀴가 역회전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한쪽이 두 손을 들고 패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출 그리고 AI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권한도 모두 박탈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중국도 똑같이
그 소재라든지 중간재 수출을 막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그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는 시장을 좀 내주지 않으려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패권에 가장 중요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제동이 걸리는데요. 현재 와이드 밴드 갭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설비 투자가 들어가지만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가 울트라 와이드 밴드 갭 투자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본격적으로 6G 통신 시대에 들어가면 국제 표준을 누가 정할 수가 있느냐가 이 반도체가 좌우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5세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부착된 센서나 레이더, 외부 통신들을 1초에 100조 번 이상의 연산을 하거나 학습해가지고 이를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 반도체가 필요한 것도 이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페라리라든지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제로백, 그러니까 그 100km까지 달리는 때까지 들어가는 속도가 2.5초밖에 안 되는데요. 이 부분도 이런 고급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없으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과 관련된 먹거리가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규제에 맞춰서 강도 높게 중국이 생산할 수 없다면 다른 나라도 생산할 수 없게 하겠다는 이런 압박 전략을 계속 쓴다는 점에서 미중 관계는 반도체를 두고서 이제 상당히 좀 위험 수위에 도달할 수가 있겠고요. 또 디리스킹 작업이 진행될수록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우리 기업에게도 아마 제재의 압박이 좀 더 가속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그 IT 기업이라든지 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과 관련된 매출이 전체 3분의 1 정도가 차지하기 때문에 매출 감소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방금 전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소장님. 그렇다면 중국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 수출에도 제한을 걸지는 않을까요? 네, 현재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제한은 네덜란드나 일본을 겨냥한 건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런 그 규제에서는 좀 빠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011년 11월 요소수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상당히 좀 낮추고 수입 다변화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40일치 이상의 갈륨과 관련된 재고를 쌓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2년에서 3년 정도 갈륨이나 게르마늄에 대해서 그 장기 그 수입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대체 물질 개발도 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위기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OLED 같은 경우는 갈륨 소재를 쓰고 있지만 현재는 중국 말고도 미국에서 수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 공급처도 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가스 같은 경우에도 게르마늄이 아니라 석탄가스 대체 물질도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서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1kg에 1,380원 하던 게 1,500원을 좀 넘어가고요. 또 갈륨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뛰기 때문에 이것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또 수입된 가격에 또 아무래도 가격 인상분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완성체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지 타산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좀 분명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